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하와이 오아후 섬의 진주만은 문자 그대로 평화로운 지상낙원이었습니다. 전날 밤 토요일에 열린 부대 내 성대한 댄스 파티 덕분에 수많은 미 해군 장병들은 기분 좋은 숙취 속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죠. 어떤 이들은 선선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고향에 있는 연인에게 편지를 썼고, 어떤 이들은 식당에서 갓 구운 빵과 커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미 태평양 함대의 자랑이자 심장인 거대 전함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며 정박해 있었습니다. 미군들에게 이곳은 전선에서 무려 6,000km나 떨어진 절대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안전한 은신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이 평화로운 낙원의 목덜미를 향해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살인 칼날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북방 370km 해상, 거친 파도와 자욱한 안개를 뚫고 은밀하게 기동하던 일본 제국 해군의 최정예 항공모함 6척의 갑판 위에서 마침내 지옥의 빗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전 6시 정각, 붉은 일장기를 선명하게 새긴 183대의 1차 공격 편대가 일제히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일본군 조종사들의 눈빛은 광기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진주만의 무방비로 잠들어 있는 미 태평양 함대의 숨통을 단 한 번의 난도질로 끊어버리는 것. 역사상 가장 치밀했고 가장 잔혹했으며 인류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 진주만 대공습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교과서가 감추었던 피와 비명의 15분을 아주 리얼하게 직관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비극이 일어나기 불과 몇 시간 전, 지구 반대편 워싱턴 DC에서는 숨막히는 암호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극비 암호 해독반인 매직은 일본 외교부의 최상위 암호인 퍼플을 이미 해독해낸 상태였습니다. 일본이 곧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대규모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첩보 보고서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늘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마침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고위 관료들은 휴가를 가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긴급 경고 메시지는 군용 무전기가 고장 나는 바람에 민간 전보 회사인 웨스턴 유니온을 통해 하와이로 발송되었습니다. 전보가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자전거를 탄 배달원의 가방 속에서 평범한 편지처럼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첫 번째 방어선이 관료주의의 무능 속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 시각, 하와이 현지의 방어선 역시 깊은 오만이라는 덫에 걸려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하와이 육군 사령관이었던 쇼트 장군은 일본의 기습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와이에 사는 일본계 주민들이 비행기에 테러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엉뚱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쇼트 장군은 테러를 감시하기 쉽게 만든답시고 활주로에 있던 수백 대의 미군 전투기들을 날개와 날개가 서로 닿을 정도로 다닥다닥 밀집시켜 정렬해 놓으라는 정신나간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군 폭격기 입장에서는 넓은 벌판에 예쁘게 모여있는 완벽한 표적판을 만들어준 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공포의 탄약고는 주말이라는 이유로 쇠사슬로 단단히 잠겨 있었고, 열쇠를 쥔 보급관은 사택에서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자신의 두 눈을 가리고 목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천운의 기회는 존재했습니다. 하와이의 파멸을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경고등이 무려 2번이나 강렬하게 켜졌습니다. 해가 뜨기 전인 새벽 3시 42분, 진주만 입구 바다를 순찰하던 미 해군의 소형 소해함 콘도르호의 감시병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다 표면 위로 삐죽 솟아올라 물살을 가르는 기괴한 장대, 바로 잠수함의 잠망경이었습니다. 콘도르호는 즉시 인근에 있던 전함 구축함 워드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워드호는 추격 끝에 오전 6시 53분 이 괴잠수함을 향해 거대한 함포를 발사해 격침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잠수함의 정체는 일본군이 공습 전 미군의 어그로를 끌고 내부를 교란하기 위해 극비리에 투입한 2인승 특수 잠항정이었습니다. 미군 구축함 워드호의 함장은 즉시 사령부에 긴급 전보를 타전했습니다. 우리가 진주만 바로 앞 초소에서 정체불명의 괴잠수함을 공격해 침몰시켰다. 실제 상황이다. 하지만 전보를 받은 사령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오인 보고가 많다. 고래를 쏜 것 아니냐. 조사를 더 해봐라. 황금 같은 1시간이 아무런 조치 없이 허무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같은 시각 오아후 섬 북쪽 끝 가파른 절벽 위에 설치된 최신형 SCR-270 레이더 기지. 근무하고 있던 두 명의 신참 이병, 조셉 로카드와 조지 엘리엇은 레이더 화면을 보다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북쪽 끝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하고 시커먼 파형의 무리가 포착된 것입니다. 그 크기는 마치 레이더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최소 100대가 넘는 거대한 대규모 비행대였습니다. 신참 이병들은 손을 떨며 정보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북쪽 140km 지점, 엄청난 규모의 비행물체가 진주만을 향해 초고속으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날의 당직 장교였던 타일러 중위였습니다. 그는 일요일 아침에 걸려온 신참들의 보고가 귀찮다는 듯 아주 나른하고 차분하게,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망언을 남깁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당시 캘리포니아 본토에서 하와이로 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미군의 B-17 폭격기 12대가 가끔 있었는데 타일러 중위는 그 폭격기 편대일 것이라 지레짐작해버린 것입니다. 신참 이병들은 허탈하게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고 레이더 화면 속 거대한 악마의 점들은 시속 300km의 가공할 속도로 진주만의 목덜미를 향해 거침없이 좁혀 들어왔습니다. 운명의 시계추는 이미 멈출 수 없는 파멸의 카운트다운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49분 하와이의 눈부시게 맑은 상공. 일본군 공격대장 후치다 미치오 중좌가 조종석 창문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조종사 본인조차 믿기 힘들 정도로 경이로웠습니다. 미국의 전함들이 아무런 경계 태세도 없이 바다 위에 예쁘게 정렬된 장난감 블록처럼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기지도 해안포도 활주로의 전투기들도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였습니다. 후치다는 확신했습니다. 이 도박은 우리가 100% 완벽하게 이겼다. 그는 곧바로 전군의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을 날립니다. 돌아, 돌아, 돌아. 기습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알리는 이 악마의 암호는 암전된 무전망을 타고 일본 연합함대 사령부와 전 세계 역사의 페이지에 시뻘건 피로 새겨졌습니다. 오전 7시 55분 첫 번째 250kg짜리 폭탄이 포드섬의 해군 비행장 활주로에 내리꽂히며 굉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평화롭던 하와이는 단 0.1초 만에 비명과 살점이 날아다니는 단테의 신곡 속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훈련이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모두 대피하라. 기지 전역에 찢어지는 듯한 사이렌이 울려 퍼졌지만 이미 하늘은 일본군 전투기들의 시커먼 그림자로 뒤덮인 후였습니다. 일본군의 뇌격기들은 바다 표면을 스치듯 고작 10m 높이로 낮게 날아올라 미 태평양 함대의 심장부인 전함 열배털심 로를 향해 치명적인 은빛 어뢰들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뢰들은 바닷속을 가르며 전함들의 무방비한 옆구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날 진주만에서 벌어진 가장 잔혹하고 소름 끼치는 비극은 미 해군의 자존심이었던 전함 USS 애리조나호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오전 8시 6분 일본군 폭격기가 고공에서 떨어뜨린 800kg짜리 특수 철갑폭탄 한 발이 애리조나호의 전방 2번 포탑 부근 갑판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문제는 그 폭탄이 하필이면 수백 톤의 고성능 화약과 대형 포탄이 빽빽하게 저장되어 있던 주포 화약고 한가운데로 곧장 떨어졌다는 잔인한 사실입니다. 쾅! 전함 애리조나호는 단 한 발의 폭탄에 배 전체가 거대한 용광로처럼 폭발했습니다. 수백 톤의 화약이 순식간에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수만 톤짜리 강철 군함이 바다 위로 수미터나 솟구쳤다가 두 동강이 나며 가라앉았습니다. 거대한 불꽃 기둥이 하늘 높이 300m까지 치솟았고 두꺼운 강철 갑판은 촛농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이 지옥같은 폭발로 배에 타고 있던 1177명의 승조원들은 탈출할 시간은커녕 비명을 지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천도의 화염 속에서 문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옆에 정박해 있던 다른 군함의 병사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공포에 질려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 것은 물방울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함께 웃던 동료들의 타버린 살점과 뼈 부스러기 그리고 핏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순식간에 군함에서 유출된 시커먼 중유와 사람의 피가 뒤섞인 거대한 불바다로 변해갔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거대 전함 USS 오클라호마호는 공습이 시작되자마자 일본군 뇌격기가 쏜 어뢰를 무려 9발이나 옆구리에 연달아 얻어맞았습니다. 거대한 전함의 철판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밀려들어오며 배는 불과 수분 만에 완전히 뒤집혀 거꾸로 바다에 처박혔습니다. 배가 순식간에 뒤집히면서 선체 내부 깊숙한 곳에서 근무하던 수백 명의 병사들은 불이 꺼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대로 갇혀버렸습니다. 비상등마저 깨진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닷물은 그들의 발목을 넘어 목구멍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점점 희박해져 가고 사방에서는 동료들의 신음과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쇠파이프와 렌치를 들고 두꺼운 강철 벽을 부서져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깡, 깡, 깡. 우리 여기 살아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바깥에 있던 구조대와 동료들은 배 뒤집힌 선체 위에서 그 절박한 두드림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들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본군의 폭격이 하늘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었고 전함의 장갑판은 산소절 단기 없이는 절대로 자를 수 없을 만큼 두꺼웠기 때문입니다. 구조대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쪽에서 들려오던 깡, 깡 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주기가 느려지다가 이내 아주 조용하게 완전히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산채로 차가운 수중 무덤에 갇힌 자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통곡이자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병사들은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비록 지휘부는 처참하게 무능했을지언정 지옥 한가운데 던져진 현장의 병사들은 그 순간 악마와 싸우는 전사들로 변해갔습니다. 해군 비행장의 정비병이었던 도리스 밀러는 평소 흑인이라는 인종차별 때문에 전투 훈련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일개 취사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함이 불타오르고 백인 장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그는 망설임 없이 쓰러진 장교를 구해내고 생전 처음 보는 59경 대공 기관총 뒤로 뛰어들었습니다. 밀러는 작동법도 제대로 모르는 기관총의 방아쇠를 움켜쥐고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난사했습니다. 날아오는 총탄이 자신의 살점을 스쳐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일본군 전투기를 향해 분노의 포효를 퍼부었습니다. 육군 항공대의 젊은 조종사 조지 웰치와 케네스 테일러의 활약은 그야말로 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공습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군복을 입을 시간조차 없어 민간인 반바지와 속옷바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방에서 폭탄이 터져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활주로를 향해 스포츠카를 타고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그들은 폭격 속에서도 용케 살아남은 P-40 전투기 2대에 올라타 엔진이 터져라 스로틀을 당기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하늘에는 이미 수백 대의 일본군 최정예 전투기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단 2대의 미군기가 목숨을 걸고 그 거대한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웰치와 테일러는 지옥 같은 공중전 끝에 기적적으로 일본 군기 6대를 격추하며 피로 물든 하와이 하늘 위에 미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쏘아 올렸습니다. 단 2시간 동안 진행된 기습 공습으로 미 태평양 함대는 그야말로 괴멸했습니다. 2,400명이 넘는 미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고 하와이 앞바다는 시커먼 중유와 군함들의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모함으로 귀환한 일본군 조종사들은 서로 껴안고 사케를 마시며 광기 어린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을 우리가 무릎 꿇렸다. 이제 태평양의 주인은 우리 제국이다. 하지만 일본군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멍청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낡은 전함들은 부쉈지만 정작 현대해전의 가장 강력한 치트키이자 핵심 목표였던 미국의 항공모함들은 단 한 척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공습 당시 미군의 항공모함들은 훈련과 수송을 위해 기적적으로 모두 진주만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군은 진주만의 핵심 기반 시설인 거대한 연료 저장소와 군함, 정비창을 파괴하지 않는 치명적인 전술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기름이 고스란히 남았고 정비창이 살아남았으니 미군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이 저지른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공업 생산력을 가진 괴물, 미국이라는 잠자는 사자의 쿼터를 뽑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공습 다음 날인 12월 8일,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목소리로 의회 단상에 올랐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습니다. 오직 완벽한 승리뿐입니다. 이 연설이 끝나자마자 평화와 고립을 외치던 미국인들의 눈빛이 단 하룻밤 만에 지옥에서 온 도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자동차 공장, 냉장고 공장, 가전제품 공장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군함과 탱크, 폭격기만을 찍어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 머신으로 강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눈물겹게 군함 한 척을 만들 때 미국은 한 달에 수십 척씩 군함을 바다에 쏟아내는 압도적인 생산력의 지옥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의 완벽했던 기습 공습. 하지만 그것은 승리의 서막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국 전체가 불타는 잿더미로 변하게 될 파멸의 지옥문을 열어제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미군은 피해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잔혹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깨운 것은 거대한 괴물이었다. 공습의 대성공 뒤에서 홀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던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불길한 예언. 그리고 진주만의 처절한 피해 복수를 위해 단 3척의 항공모함만을 가지고 일본의 막강한 무적함대에 정면으로 맞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역전극, 태평양의 운명을 뒤바꾼 미드웨이 해전이 다음 편에서 펼쳐집니다. 과연 미군은 어떻게 그 지옥같은 열쇠를 뒤집고 일본군의 심장에 복수의 불화살을 박아 넣었을까요? 천만 조회수를 향한 지옥의 전쟁사 종결 시리즈, 다음 편이 미칠 듯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즉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복수의 행진에 동참하세요.